땅 300마지기는 첨년한테 주고 나한테는 고작 이 항아리가 전부란 말이오? 시어머니가 눈을 감던 날, 큰며느리 최 씨는 유서를 읽다 말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30년 넘게 이 집 안방을 지킨 정실 며느리 손에 쥐어진 것은 낡은 항아리 하나뿐이었고, 첩의 몸으로 들어온 순이 앞에는 300마지기 땅 문서가 놓여 있었지요. 문중 어른들도 남편도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별이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 전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이가라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논밭이 300마지기에 이르는 분홍이었고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안이었지요. 그 집안의 안주인 사람들이 노마님이라 부르던 이씨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비단 저고리 한 번 걸치지 않고 밥상에 반찬 3가지를 넘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마님의 눈을 마주치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괜히 시선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노마님에게는 며느리가 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최 씨는 인근 고을 최 부자 집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진홍 명주 저고리에 금박 놀이개를 달고 머리에는 산호 비녀를 꽂고 다녔지요. 목소리가 크고 걸음이 당당해서 집안에 들어서기만 해도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공손했으나 아랫사람들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 집 큰마님인 줄 모르느냐. 어서 물러서지 못할까. 행랑채 하인 하나가 밥상을 늦게 들였다는 이유로 쫓겨난 적도 있었지요. 집안 살림은 손에 잡히는 대로 챙겼고 창고 열쇠는 언제나 최 씨의 허리춤에 달려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순이는 달랐습니다. 첩의 몸으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짙은 일자 눈썹, 가는 체형이었지요. 옥색 삼배 저고리는 낡았으나 언제나 깨끗이 다려져 있었고 머리에는 소박한 나무 비녀 하나뿐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최 씨가 소리를 높여도 하인들이 수군거려도 순이는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처음 순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최 씨는 노마님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첩을 들이다니요. 노마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인 사람이니라. 그뿐이었습니다. 노마님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최 씨는 더 물을 수 없었지요. 순이가 이 집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순이는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밤에 가장 늦게 잠들었습니다. 노마님의 약을 챙기는 것도 노마님이 밤에 기침을 할 때 등을 문지르는 것도 언제나 순이었지요. 최 씨는 노마님의 방에 하루에 한 번 밥상을 올릴 때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노마님이 병석에 눕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고 다음에는 밥을 못 드셨지요. 의원이 다녀가고 무당이 다녀가고 절에서 스님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노마님의 몸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임종 한 달 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약사발을 들고 노마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노마님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흘러들어 노마님의 주름진 얼굴을 희게 비추고 있었지요. 순이야. 예, 어머님. 앉거라. 순이는 약사발을 내려놓고 노마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지요. 재물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킨 자의 것이 되는 법이니라.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듣기만 하거라. 노마님의 손이 순이의 왼쪽 손목을 감쌌습니다. 순이의 손목에는 오래된 흉터가 하나 있었지요. 손가락 2마디 길이에 가느다란 흉터였습니다. 노마님은 그 흉터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거라. 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알겠느냐? 순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버티겠습니다. 노마님은 그제야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치는 것 같았지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노마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사흘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고, 문중 어른들이 모였지요. 최 씨는 상주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상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순이는 그 뒤편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마름 돌쇠가 마당에 문중 어른들을 모아놓고 노마님이 봉해두었던 유서를 열었습니다. 돌쇠는 검게 탄 네모진 얼굴에 흰 수염이 드문드문 난 52살의 사내였습니다. 30년 넘게 이가 집안의 마름으로 일해온 사람이었지요. 그는 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낯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300마지기 논밭 일체와 그에 딸린 문서는 둘째 며느리 박순이에게 넘긴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최 씨에게는 내 손때 묻은 항아리를 남긴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두 주먹이 치마 속에서 꽉 쥐어지는 것이 보였지요. 남편 이득수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땅 300마지기는 첩년한테 주고 나한테는 고작 이 항아리가 전부란 말이오? 최 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문중 어른들 몇이 헛기침을 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땅 문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당 한편에는 낡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색 빛깔의 작은 항아리였는데 옆면에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쇠가 그 항아리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이내 시선을 내렸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가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돌쇠를 붙잡았습니다. 유서가 진짜인 건 확실한가? 예, 어른. 노마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가? 첩한테 전 재산을 넘기다니. 노마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른이 혀를 찼습니다. 뜻은 뜻이지만 집안이 시끄러워지겠구먼.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 안에는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 저녁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중 어른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손수 음식을 장만해 들고 갔지요. 문중 어른들은 최 씨의 음식을 받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첩한테 땅을 다 주다니. 노마님이 정신이 흐려지셨던 게 아닐까. 유서가 진짜인지도 모를 일이고 최 씨가 바라던 말들이었습니다. 그는 문중 어른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지요. 어머님이 마지막에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그 아래 것이 곁에서 어떻게 꿰었는지 어른들께서 좀 나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한편 최 씨는 남편 이득수를 닥달했습니다. 당신이 장남이요. 이대로 있을 거요? 이득수는 본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에도 집안일은 어머니에게, 바깥일은 마름 돌쇠에게 맡겨 두고 지냈지요. 그러나 최 씨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를 불러라. 순이가 사랑채로 불려갔습니다. 이득수는 마루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고 최 씨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지요. 어머니 유서가 이상하다는 말이 많다. 내가 어머니 곁에서 무슨 짓을 한 게냐.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0마지기 땅이 내 손에 들어왔단 말이냐? 어머님의 뜻이옵니다. 어머님 뜻. 첨년한테 이 집 전 재산을 넘기는 게 어머님 뜻이라고? 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땅 문서를 이리 내놓거라. 문중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어머님의 유서에 따른 문서이옵니다. 소인 함부로 내드릴 수 없사옵니다.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감히 큰마님 소인은 어머님의 뜻을 따를 따름이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행랑채에 홀로 앉아 땅 문서를 꺼내 보았습니다. 노마님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요.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는 문서를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씨, 돌쇠였습니다. 그는 행랑채 문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버티시기만 하면 됩니다. 순이는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검게 탄 얼굴에 무언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돌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이 허리를 숙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마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재물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킨 자의 것이 되는 법이니라. 창밖에 달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요.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뒤에 하인 둘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아래껏 오늘부터 내 처소를 헛간 옆으로 옮겨라. 순이는 빗자루를 멈추었습니다. 큰마님, 행랑채는 내가 쓸 것이다. 어서 짐을 싸거라. 순이는 잠시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하인들은 이미 행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내려놓고 행랑채로 걸어갔지요. 짐이라고 해봤자 보퉁이 하나였습니다. 순이는 그 보퉁이를 들고 헛간 옆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씨가 그 뒤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그런데 순이가 방 안에 들어서면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품속의 땅 문서.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헛간 옆 작은 방은 좁고 습했습니다. 바닥에 거적을 깔고 벽에 기대면 맞은편 벽이 손에 닿을 것 같았지요. 창도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부엌에서 밥을 지었고 논밭을 돌보았습니다. 순이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남긴 300마지기의 논밭을 지키는 것이었지요. 마름 돌쇠와 함께 논밭을 처음 돌아본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논두렁을 걸으며 돌쇠가 말했습니다. 소작인이 12가구입니다. 모두 노마님 때부터 이 땅을 붙여온 사람들이지요. 얼굴을 익혀야겠어요. 아씨께서 직접 다 만나시겠습니까? 그래야지요.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순이는 12가구를 모두 돌았습니다. 소작인들은 처음에 낯선 아씨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그러나 순이는 허리를 낮추어 인사하고 올해 농사는 어떤지, 아이들은 몇인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어떤 집은 문간까지 들어가 어린아이의 이름을 물었지요. 소작인들 중 가장 나이 든 영감이 돌아서는 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노마님 냄새가 나는구먼. 그 말이 퍼졌습니다. 소작인들 사이에서 새 아씨에 대한 말이 오갔지요. 한편
이가 집안 안채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 이득수를 앞세워 문중 어른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어른들이 쭉 늘어앉았고 최 씨는 그 옆에 앉아 찻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서가 납득이 안 됩니다. 어머님이 멀쩡한 정신으로 쓰셨다면 어떻게 첨년한테 전 재산을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문중 어른 중 하나가 수염을 쓸며 말했습니다. 글쎄, 유서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던가. 도장이야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병상에 누운 어른 손을 잡고 찍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그 아래 것을 불러다 따져야 하지 않겠소. 마땅히 그래야지요. 순이는 다시 안채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중 어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지요. 순이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씨, 노마님께서 유서를 쓰실 때 내가 곁에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었느냐? 마름 돌쇠가 증인이옵니다. 돌쇠에게 물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어른들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노마님께서 정신이 맑으신 날 친히 쓰셨습니다. 소인이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손도 떨리지 않으셨습니다. 최 씨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돌쇠, 내가 그 아래 것과 손을 잡은 것 아니냐? 천부당만 부당하옵니다. 큰마님, 그럼 왜 유서가 저 모양이냔 말이다. 대청마루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유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알면서도 최 씨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선뜻순이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순이가 물러나올 때였습니다. 최 씨가 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땅 문서를 내놓거라. 그러면 이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겠다. 순이는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지요. 어머님의 뜻이옵니다. 소인 들을 수 없사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최 씨는 이를 악물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 씨는 혼자 안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문중도 소용없었고 남편도 소용없었습니다. 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최 씨의 눈이 방 한편에 놓인 낡은 항아리로 향했습니다. 유산으로 받은 그 항아리였습니다. 최 씨는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볍고 작았지요. 옆면에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란 말이야. 최 씨는 항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려 손을 집어넣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항아리였습니다. 쓸모도 없는 것. 최 씨는 항아리를 구석에 내팽개쳤습니다. 항아리가 벽에 부딪혀 기울어졌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몰랐습니다. 그 항아리를 다시 집어 들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순이가 논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돌쇠가 다가왔습니다. 아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돌쇠는 주위를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땅 문서를 안전한 곳에 두십시오. 오늘 밤 큰마님 쪽에서 사람을 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하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돌쇠 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어머님이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아시나요?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먼 논밭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더 묻지 않았지요. 그날 밤 순이는 땅 문서를 품속 깊이 넣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한밤중에 방문 밖에서 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살그머니 잡아당겼지요. 순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기척이 멈추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전쟁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의 다음 수는 달랐습니다. 문중 어른들을 통한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마을 안에서 소문을 냈습니다. 시장통에, 우물가에, 서당 앞에 소문이 퍼졌지요. 이가 집 노마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첩년한테 꾀임을 당하셨다더라. 약 먹여 정신을 흐리게 했다는 말도 있던데 30년 살림한 큰며느리를 제치고 첩년한테 전 재산을 넘겼으니 그게 말이 되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순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지요. 어떤 안악은 대놓고 눈을 흘겼습니다. 순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달랐습니다. 순이가 논두렁을 걸으며 인사를 건넬 때 소작인들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말은 못해도 이 아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안다고요. 그 즈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소작인 중 가장 가난한 막동인의 집이었습니다. 막동이 아비가 병이 들어 그의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지요. 소작료를 낼 형편이 안 됐습니다. 최 씨가 그 소식을 듣고 하인을 보냈습니다. 소작료를 못 내면 땅을 내놓아야지. 큰마님 말씀이시다. 막동이 어미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이들 셋이 그 어미 곁에 붙어 서 있었지요. 소문이 순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그날 저녁 막동이네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소작료는 봄 농사 후에 내셔도 됩니다. 막동이 어미가 눈을 들었습니다. 아씨, 그러면 아씨가.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이는 돌아왔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서 막동이 어미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노마님이 왜 그 아씨한테 땅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 그 말이 퍼졌습니다. 소작인 12가구가 조용히 순이의 편이 되었지요. 최 씨는 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분해졌습니다. 저것이 민심을 사려 하는구나. 최 씨는 이득수를 다시 닥달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소작인들까지 저 아래 거 편이 되면 어쩌려고요. 당신이 장남이면 장남답게 나서야 하지 않겠소. 이득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요? 땅 문서를 빼앗아야지요. 증인도 없고 혼자니까 밤에 그 방에서 가져오면 그만이지 않겠소. 그것은 안 돼요. 왜요? 도둑질이 아니요. 최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요? 10년을 이 집 살림한 나는요? 그 첩년이 이 집 주인이 되는 꼴을 두 눈 뜨고 보겠다는 거요. 이득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내가 알아서 하겠소. 그날 밤부터 최 씨는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만한 하인 하나를 골라 지시를 내렸지요. 그것이 무슨 지시였는지는 그 하인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그 움직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귀띔을 해주었기 때문이지요. 아씨, 며칠 안으로 큰마님이 직접 나설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버텨야 하니까요. 돌쇠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지요. 그는 오래도록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노마님이 잘 고르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돌아갔고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순이는 왼손목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노마님이 임종 전날 밤 그 흉터를 짚던 손길이 떠올랐지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거라.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최 씨가 움직인 것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중 어른 둘이 이가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뒤에는 고을 아전이 하나 따라와 있었지요. 최 씨가 마루에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얼굴에 미리 준비한 표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른들.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전이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노마님의 유서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관아에서 유서와 땅 문서를 대조해 보아야겠소. 순이가 불려 나왔습니다. 마당에 선순이 앞에 아전이 섰지요. 박씨, 땅 문서를 제출하시오. 순이는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아전이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기웃거렸지요. 도장이 있고 날짜도 있소. 관아에 가져가 확인하겠소. 언제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확인이 끝나면 돌려드리리다. 최 씨가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이는 그 미소를 보았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전이 땅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지요. 최 씨가 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쩔 테냐.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씨와 눈이 마주쳤지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려. 그 문서가 돌아올 것 같으냐. 어머님의 유서는 올바릅니다. 돌아오겠지요. 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가 찾아왔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아는 것이 있습니까? 돌쇠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노마님께서 땅 문서를 3년 전에 관아에 부본으로 맡겨두셨습니다. 순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부본이요? 진짜 문서가 빼앗기더라도 관아에 부본이 있으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아씨, 노마님은 이미 이 상황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3년 전부터, 그때부터 저를 믿으셨던 것이군요.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마님이 아씨를 처음 보셨을 때부터 알아보셨다 하셨습니다. 그 눈빛이라 하셨지요. 아무리 눌러도 꺼지지 않는 눈빛이라고. 순이는 왼손목에 흉터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관아와 최 씨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전이 가져간 땅 문서를 검토한 결과 문서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지요. 최 씨는 다시 문중 어른들을 앞세워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아에서는 부본까지 대조한 결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렸지요. 땅 문서는 순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관아에 부본이 있다는 것을 최 씨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돌쇠는 3년 동안 그 사실을 혼자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흘째 되는 날 방문을 열고 나왔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좋다. 다른 방법이 있지. 최 씨는 이번에는 소작인들에게 손을 댔습니다. 믿을 만한 하인을 보내 소작인들에게 귀띔했지요. 큰마님이 결국 이 땅 주인이 되실 거다. 그때 가서 소작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지금 처신을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소작인 몇이 흔들렸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처지에 소작료가 오른다면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걱정이 앞섰지요. 그러나 막동이 아비가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논두렁에 서서 다른 소작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노마님이 살아계실 때 흉년에도 소작료를 깎아주셨다. 그 아씨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야 되겠는가. 흔들렸던 소작인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씨의 하인이 돌아와
그 소식을 전하자 최 씨는 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 막동이 아비놈을 당장 쫓아내라. 큰마님, 그 땅은 지금 아씨 땅이라. 닥쳐라. 마당까지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이는 행랑채 옆 작은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버텨야 한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는 이득수의 친척 중 한 명을 찾아갔습니다. 인근 고을에 사는 이참판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고을에서 나름 세력이 있는 인물이었지요. 최 씨는 그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보였습니다. 참판 어른, 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른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참판은 팔짱을 끼고 최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지요. 그 박 씨라는 여인, 내 한번 만나보아야겠소. 순이가 이참판 앞에 불려갔습니다. 이참판은 수염을 매만지며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당신이 그 첫 며느리요? 예, 그러하옵니다. 담이 크구먼. 그냥 땅을 내놓으면 어떻겠소? 내가 적당히 돈을 쳐서 드리리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유서에 따른 것이옵니다. 소인 드릴 수 없사옵니다. 이 고을에서 내 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예. 이참판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참판은 잠시 그 눈빛을 들여다보다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완고한 여인이구먼. 이참판은 최 씨에게 더 이상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관아 부본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결정한 것이었지요. 법적으로 순이의 편이 완벽했던 것입니다. 최 씨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중도, 관아도, 소작인도, 이참판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최 씨는 안채에 혼자 앉아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낡고 작은 항아리를, 어머님이 자신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을, 대체 이것이 뭐란 말이야. 최 씨의 눈빛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지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마지막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그 무렵 순이에게도 조용한 나날이 있었습니다. 최 씨가 방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순이는 논밭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돌쇠와 함께 소작인 집을 돌고 가을 추수 준비를 논의하고 무너진 논두렁을 보수했지요. 해가 뜨면 나가고 해가 지면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순이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움츠린 모습이 아니었지요. 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논두렁에서 돌아오다 순이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돌쇠 씨, 노마님과는 얼마나 되셨어요? 30년이 넘었지요. 제가 젊을 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노마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을까요? 글쎄요. 돌쇠가 먼 논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씨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큰마님이 소리를 치고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통에 아씨 혼자 마당 한편에 보퉁이를 안고 서 계셨지요. 그때 노마님이 창호 너머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소인에게 오셔서 이러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 꺾이지 않겠구나. 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발 아래 논두렁에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지요. 순이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을 멈추고 노을이 지는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항아리를 조심하십시오. 순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항아리를요? 예. 노마님이 그 항아리를 큰마님에게 남기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다만 돌쇠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깨지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큰마님이 화가 치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항아리가 깨지면 돌쇠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이가 한 가지 실수였습니다. 항아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나 사실 돌쇠의 말은 그 반대였습니다. 깨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깨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뜻은 그 순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내려 있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지요. 하인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최 씨는 곧장 마당으로 나와 항아리가 있는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가 마당을 쓸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 씨는 항아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그 낡은 항아리를 들고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왔지요. 하인들이 놀라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빗자루를 든 채 멈추었습니다. 이깟 항아리가 뭔데? 최 씨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30년이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그 세월을 다 바쳤는데 남은 게 고작 이 항아리 하나라고.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최 씨를 바라보았지요. 최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큰마님, 순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항아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최 씨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항아리는 어머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최 씨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항아리를 지켜들었지요. 순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늦었습니다. 쨍! 항아리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하인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순이도 멈추었습니다. 최 씨도 멈추었지요. 항아리는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당 바닥에 항아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무언가가 보였지요. 돌쇠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어들었지요. 두 겹으로 쌓인 기름종이 뭉치였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기름종이를 벗겼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접힌 종이 한 장과 작은 인장 하나였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돌쇠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돌쇠의 눈이 붉어졌지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중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즈음 소문을 듣고 몇몇 어른들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노마님의 친필 편지입니다. 최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돌쇠가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지요. 이 편지를 읽는 자는 항아리가 깨진 자이니라. 내 뜻대로 되었구나.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3년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였다. 큰며느리 최 씨는 욕심이 크고 참을성이 없어 언젠가 이 항아리를 깨뜨릴 것임을 알았노라. 그리고 그 욕심이 스스로 진실을 열게 하였느니라. 최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인장은 관아, 기탁 인장이니라. 관아에 보관된 땅 문서 부본과 대조하면 박순이에게 넘긴 300마지기 땅 문서가 완벽히 진본임이 밝혀질 것이다. 돌쇠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목이 메인 듯 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순이의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느니라. 손가락 2마디 길이의 가느다란 흉터. 그것은 내가 그 아이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아본 표식이니라. 이 편지에 그 흉터를 명시하노니 이로써 박순이가 내가 선택한 사람임을 증명하노라. 순이가 자신도 모르게 왼손목을 들었습니다. 흉터가 햇빛 아래에 드러났지요. 문중 어른 하나가 다가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편지에 적힌 설명과 흉터가 정확히 일치했지요. 마지막으로 돌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이야, 이제 당당히 서거라. 내가 끝까지 버텼으니 이제 이 집이 내 것이니라.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막동이 어미였습니다. 그 옆에 소작인 몇이 와 있었는데 그들도 눈을 훔쳤지요. 최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다리가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남편 이득수가 최 씨의 곁에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중 어른 중 가장 나이 든 어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마님의 뜻이 이러하니 더 말할 것이 없소. 다른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돌쇠가 읽어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순이야, 이제 당당히 서거라.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순이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어머님,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꿈인 것이다. 저 아래 것이 노마님을 꿰어 편지까지 쓰게 한 것이라고.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최 씨를 바라보았지요. 큰마님, 편지는 노마님의 친필입니다. 소인이 30년을 모신 분의 글씨를 모르지 않습니다. 돌쇠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소. 왜 항아리 속에 편지를 숨겼단 말이오. 문중 어른이 대답했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지 않소. 항아리를 깨뜨릴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열도록 하신 것이라고. 최 씨, 그 항아리를 깨뜨린 사람이 누구요? 최 씨의 입이 닫혔습니다. 당신이 그 항아리를 내던진 것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소. 최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모를 것이 차올랐지요. 그러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마님이 설계한 함정 안에 자신이 걸어 들어간 것이었으니까요. 이득수가 최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시오. 최 씨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이득수가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만하라고. 처음으로 이득수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눈을 크게 떴지요. 그러다 무언가가 무너지듯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돌쇠가 인장과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두 손으로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눈빛은 이제 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그 움츠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문중 어른이 말했습니다. 박씨, 이가 집안의 안주인으로 인정하오.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작인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었지요. 막동이 아비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소작인들이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 씨가 안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그 파편을 줍기 시작했지요. 순이가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함께 주었습니다. 돌쇠 씨, 예, 씨, 노마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돌쇠가 파편을 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예, 그러셨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도록 두셨어요. 예, 욕심이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셨지요. 순이는 파편 하나를 들었습니다. 항아리 옆면에 새겨진 문양의 일부였지요. 꽃 같기도 하고 구름 같기도 한 문양이었습니다. 이 문양이 뭔지 아세요? 돌쇠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노마님 친정 가문의 문양이라 하셨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기물이라 하셨지요. 순이는 그 파편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볍고 작았지요. 깨진 것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돌쇠가 인장을 가지고 관아를 찾아가 부본과 대조를 요청한 것이지요. 관아 아전이 직접 이가 집안을 방문해 결과를 알렸습니다. 땅 문서 부본과 본문이 완전히 일치하오. 인장도 맞소. 박 씨의 소유권을 확인하오. 문중 어른 2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로써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 씨는 안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득수가 저녁에 안채로 들어갔는데 안에서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조용히 제 할 일을 했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꿈 같았지요. 항아리가 깨지던 소리, 편지가 펼쳐지던 순간, 돌쇠의 목이 메이던 것, 문중 어른들이 안주인으로 인정한다고 하던 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이는 왼손목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마님이 이 흉터를 편지에 적어두셨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도 아무 말 없이 3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노마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낯선 집에 홀로 서서 보퉁이를 안고 있던 그 어린 여인을, 노마님은 그 눈빛 하나를 보고 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도록. 그러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쇠의 기척이었지요. 아씨, 드실 것을 가져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돌쇠가 작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박한 밥 한 그릇과 국, 반찬 3가지였지요. 돌쇠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노마님이 드시던 밥상입니다. 밥 한 끼에 반찬 3지 이상은 안 된다 하셨지요. 순이는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감사합니다. 돌쇠가 일어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아씨, 한 가지 고백드릴 것이 있습니다. 순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항아리 속에 편지가 있다는 것을 소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임종 전날 밤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소인이 아씨에게 항아리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반대였는데요.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소인이 말을 잘못 전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깨졌으니까요. 예, 노마님이 맞으셨어요. 욕심이 스스로 드러냈지요. 돌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52살의 늙은 마름이 작은 방 바닥에 이마를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노마님 대신 사죄드립니다. 3년 동안 힘드셨을 것인데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돌쇠 씨, 예, 씨, 고개 드세요. 돌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요. 말씀해 주지 않으셔서 다행이었어요. 알았더라면 버티는 게 달랐겠지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버텼습니다. 어머님이 그것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돌쇠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흘렀지요. 노마님이 잘 고르셨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밥상을 당겼습니다. 반찬 3가지가 있는 소박한 밥상이었지요. 노마님이 드시던 것과 같은. 순이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밤 이가 집안에는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씨는 이가 집안을 떠났습니다. 이득수가 최 씨를 데리고 친정 쪽 마을로 거처를 옮겼지요. 짐을 싸는 날,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짐을 날랐고 최 씨는 마당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이는 대문 안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었지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으니 최 씨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알았지요. 다만 그 마음이 향한 방향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오래도록 그 문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작인들이었습니다. 순이는 돌쇠와 함께 12가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소작 계약 이야기였지요. 올해 수확이 좋으면 소작료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소작인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씨, 그러시면 노마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막동이 아비가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지요. 주름진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마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순이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두 번째는 집안이었습니다. 순이는 안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노마님이 쓰시던 방이었지요. 방 안에는 아직 노마님의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경대, 작은 화로, 글씨 연습을 하던 벼로. 순이는 그것들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짐을 정리하다 말고 물었습니다. 노마님 물건들을 치워드릴까요? 아니요. 두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이 어머님 흔적인데요. 왜 치워요?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십시오. 아씨. 순이는 경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마님이 매일 앉으셨을 자리였지요.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보다 조금 나이 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지요. 그때보다 훨씬 깊어진 눈빛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첫 밤을 보낼 때였습니다. 순이는 벼루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지요. 그리고 종이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재물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킨 자의 것이 되는 법이니라. 노마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그 종이를 접어 벼루 옆에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항아리였습니다. 깨진 항아리 파편들은 돌쇠가 모아두었습니다. 순이는 그것들을 가져왔지요. 도공을 불러 파편들을 모아 다시 붙이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금이 간 흔적이 남았지요. 그러나 순이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세요. 도공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금이 간 채로 두겠습니까? 예. 이 금이 이 항아리의 이야기니까요. 복원된 항아리는 안채방 한편에 놓였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였지만 노마님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었지요. 순이는 그 앞에서 잠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다 끝났습니다. 그 뒤로 이가 집안은 달라졌습니다. 소작인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이가 논두렁을 걸으며 인사를 건네고 어려운 집은 먼저 살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았습니다. 이가 집안 새 안주인이 노마님보다 낫다더라. 아니, 노마님과 같다더라. 어느 쪽이든 좋은 말이었습니다. 돌쇠는 변함없이 마른 일을 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지요. 예전에는 안채에 들어서면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혔는데 이제는 순이를 바라보며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 수확이 시작되었지요. 순이는 논두렁에 서서 황금빛으로 물든 벼이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삭들이 일렁였지요. 파도 같았습니다. 돌쇠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올해 수확이 3년 중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소작료를 낮추어도 남을 것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이삭을 바라보았지요. 돌쇠 씨, 예, 씨. 어머님이 이 논밭을 볼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자주 오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요. 다만 눈빛이 지금 아씨와 비슷하셨습니다. 순이가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눈빛이요? 고마운 눈빛이요. 순이는 다시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고 이삭들이 또 일렁였습니다.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났지요. 이 땅은 이제 순이의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순이가 끝까지 지킨 것이었습니다. 재물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킨 자의 것이 되는 법이니라. 노마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욕심은 항아리를 깨뜨렸고 인내는 그 안에 진실을 얻었습니다. 30년의 욕심보다 3년의 기다림이 더 깊었지요. 그것이 이가 집안 노마님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논밭을 향해 걸어갔지요. 발걸음이 단단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다고 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린 욕심과 항아리 속에 담긴 지혜와 끝까지 버틴 며느리의 이야기로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후로 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고을에서 고을로 퍼졌습니다. 첩의 몸으로 이가 집안에 들어와 3년을 버티고 노마님의 지혜로 마침내 진짜 안주인이 된 여인의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노마님의 계획에 탄복했습니다. 3년 전부터 준비한 그 치밀한 지혜의 혀를 내둘렀지요. 욕심 많은 며느리가 결국 자기 손으로 진실을 열도록 한 그 설계가 놀라웠습니다. 어떤 이는 순이의 기다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헛간 옆 작은 방에서 소문 속에서 관아의 문서가 넘어가던 날에도 순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내가 결국 진실을 지켰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이는 항아리 이야기를 가장 오래 기억했습니다. 욕심이 항아리를 깨뜨렸고 그 깨진 항아리 속에서 지혜가 나왔다는 이야기를요. 순이는 그 항아리를 끝내 버리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채로 복원해서 안채방 한편에 두었지요. 찾아오는 이들이 그 항아리를 보면 물었습니다. 왜 금이 간 항아리를 두십니까? 순이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금이 간 데서 빛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순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가 집안의 논밭 300마지기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순이의 손에서 잘 지켜졌습니다. 소작인들은 대대로 이가 집 논밭을 붙였고 흉년에는 소작료를 낮추는 전통이 이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노마님의 법도라고 불렀습니다. 순이는 그 법도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봄이 오면 순이는 논두렁에 나가 씨앗을 뿌리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마름 돌쇠가 말렸지요. 아씨, 안주인이 직접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마님도 나오셨나요? 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나와야지요. 돌쇠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이의 옆에서 걸으며 씨앗 뿌리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흘 위에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소작인들이 뒤따라오며 흙을 덮었습니다. 햇빛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논두렁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나이였지요. 순이가 지나가다 막동이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막동아,
막동이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말을 잘 못하는 나이였는데 입을 벌리며 웃었지요. 순이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이가 집안의 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논에 물이 차 소작인들이 걱정할 때 순이는 돌쇠와 함께 밤새 물길을 돌렸지요. 이튿날 아침 소작인들이 나와 보니 물이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한 일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첫 수확의 가을이었지요. 수확이 끝난 날 저녁 순이는 돌쇠와 함께 소작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마당에 음식을 차렸지요. 소박했지만 넉넉했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소작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동이 아비가 눈물을 닦았지요. 아씨, 저희가 더 감사하옵니다. 같이 잘 지내면 됩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밤이 깊도록 마당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돌쇠는 한편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지요. 순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머님의 대답 같았지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과 재물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